안녕하십니까. 네. 새로 시작하죠. 월요일달 강의는 11월달부터 4월달까지 했던 6달 동안 했던 3번의 순환, 기초, 기본, 심화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순환 과정은 이해하려고 들으시면 안 돼요. 정리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11, 12월 과정은 빼고 1, 2월 과정, 3, 4월 과정을 진도에 맞추지 마시고 되도록 빨리 한번 강의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1, 2, 3, 4월 강의를 합치면 1시간짜리로 48개인가 아마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끊지 않고 들으시면 48시간이 필요하죠. 그럼 이틀 날밤 새면 다 듣죠.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빡세게 들어봐야 하루에 한 3개 정도입니다. 그럼 보름이면 들을 수 있어요. 보름이면. 그러면 11월 달에 시작하신 분들하고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강의를 따라오실 수가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5, 6월 강의만 듣고 뭔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다른 분들보다 조금 늦게 시작하셨기 때문에 곧 따라오시려면 본인 스스로가 1, 2, 3, 4월 강의를 되도록이면 빨리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그럼 기존에 강의를 들었던 사람들은 그럼 수업만 들으면 되냐? 그거 아니죠. 시작하신 분하고 거의 비슷하죠, 수준이. 에? 왜? 머리에 남은 게 없거든. 6달, 4달을 열라 들었는데 머리에 남은 게 없어. 그래서 기존에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도 5월 달에 새로 시작하신 분들하고 수준이 비슷해. 똑같이 문제 40문제 풀으세요 그러면 점수 비슷해. 처음 하시는 분들 한 20점. 강의 들으신 분들 기존에 한 30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들으셨던 분들도 진도에 맞춰서 3, 4월 달 강의를 미리 예습을 하시고 수업 듣고 그 다음에 그 들은 걸 복습하시고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5, 6월 달까지는 강의를 더 많이 들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책을 읽는 것보다는. 근데 보통 이제 공부라 하면 책을 보는 게 공부라고 생각하셔서 듣는 건 공부가 아니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공인중개사 공부는 달라요. 많이 들어두시면 들어주실수록 나중에 7, 8월 달 문제 풀이할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꾸 강의를 빨리 많이 좀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도 나가겠습니다. 26페이지 봅니다. 권리 변동이라고 되어 있죠. 민법 총칙. 10문제 나온다 그랬죠. 법률 행위의 유효 요건. 효력 요건에 관한 내용이 민법 총칙이라고 했습니다. 법률 행위가 뭐냐? 매매 계약 같은 거 생각하자 그랬어요.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 그 계약상 권리 의무가 생기는데 그 계약상 권리 의무가 생기려면 그 계약이 유효해야 돼요. 그 요건이 뭐냐? 이게 민법 총칙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10문제가 나오죠. 자, 두 번째. 법률행위라는 개념이 어디서 나온 거냐? 민법 조문구조에서 나오는 거라 그랬죠. 민법 조문구조는 3단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습니다. 어떤 구성 요소가 모여서 원인이 되고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발생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고요. 구성 요소를 법률 사실이라고 부르고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부르고 결과를 법률 효과
이렇게 부르는데 이 결과가 뭐냐? 거기 나와 있는 타이틀, 권리 변동. 이게 결과예요. 권리 변동. 을이라는 자가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이게 권리 변동입니다. 권리 변동이란 건 누군가가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자, 을이 A 토지 소유권을 취득했다. 어떤 방법으로 취득했을까? 그 어떤 방법이 요거죠. 법률요건. 갑하고 매매계약을 했다. A 토지 매매계약을 하고 을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넘겨받음으로써 소유권 취득했다. 이런 경우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갑이 사망을 했고 을이 상속을 받았다. 뭐 이런 식으로. 또는 갑소유 건물이 갑소유 땅이 경매가 된다. 경락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취득한 경우도 있게 됩니다. 이때 위에 계약 등을 통해서 취득하는 경우 이거를 법률행위라고 하죠. 법률행위. 이 법률행위는 특징이요. 을은 지금 A 토지 소유권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갑과 계약을 해서 그 원한 대로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 이게 법률행위예요. 행위한 사람이 원한 대로 결과가 생길 때 이런 걸 법률행위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반면에 상속이나 경매는 얘가 원한 게 아니고 갑이 사망을 함으로써 또는 법원이 경락 허가를 함으로써 그 상속이나 경매 등에서 규정이 되어 있는 법률, 그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누군가가 권리를 취득하는 권리 변동이라는 권리는 아무 원인 없이 느닷없이 취득하는 게 아니라 크게 두 가지 원인에 의해서 변동이 되더라. 하나가 법률행위, 하나가 법률규정. 그 중에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한 대로 결과가 생겨요. 원한 대로. 이런 법률행위나 법률규정을 구성하는 구성요소가 법률사실인데 두 가지만. 법률행위 필수 구성요소가 있어요. 의사표시라고. 반면에 법률규정의 구성요소가 있어요. 준법률행위라고. 일단 요 정도 뼈대는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의사표시가 구성요소로 법률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라서 권리가 변동되고 준법률행위라는 놈들이 법률규정을 구성하게 되고 그 법률규정에 따라서 권리가 변동이 되고 이렇게 되죠. 두 번째, 권리 변동은 을이 권리를 취득했다. 그러면 권리자가 바뀌죠. 권리 변경 이렇게 되죠. 그리고 갑은 권리가 상실되죠. 권리 소멸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단순히 권리 취득만 생각하면 안 되고 누군가가 권리를 취득함으로써 권리자가 바뀌고 구권리자는 권리가 소멸하는 세 가지가 이제 세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권리 변동은 구체적으로 권리의 취득 변경 소멸을 말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민법 조문 구조입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요 법률행위가 유효해야, 법률행위가 유효해야 권리가 변동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 유효하기 요건이 뭐냐, 요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 보기 전에 요 권리 변동에 어떤 게 있고 법률 사실이 어떤 게 있는가를 간단히 간혹 한 문제 정도가 나와요. 간혹 아주 간간해. 어떤 게 나오는지 그것만 간단히 체크를 먼저 하시면 됩니다. 26페이지에 보면 권리 변동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1번에 권리의 발생이라고 되어 있고 양가를 1번에 원시 취득이 있고 오른쪽에 승계 취득이 있습니다. 권리 취득은 크게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누자 이런 거죠. 이때 원시 취득은 건물을 신축해서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양가로 세 번째 줄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건물 소유권의 취득이 있죠. 그 위에 보면 선점이라는 게 있죠. 이 법률 규정이 한 소유권 취득입니다. 이런 것들이 예로 주로 나옵니다. 무주물 선점 같은 것들, 시효 취득 같은 것들, 건물 신축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원시 취득의 예로 나옵니다. 없던 권리가 생겨서 새로 취득하거나 법률 규정에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런 것들이 원시 취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오른쪽에 승계 취득은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넘겨받는 거죠.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동그라미 1번에 이전적 승계와 동그라미 2번에 설정적 승계. 먼저 설정적 승계는 그냥 얘만 기억하시면 돼요. 물권에 가면 제한 물권이라는 게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같은 거. 나중에 물권 강론 가서 하는데
이런 제한물권의 취득이 설정적 승계라고 합니다. 부동산 소유자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기 땅의 지상권을 설정해주고 지역권을 설정해주고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저당권을 설정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자는 그 설정 행위를 통해서 지상지역, 전세권, 저당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설정적 승계라고 보통 부르게 됩니다. 제한물권의 취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면에 이전적 승계는 권리자의 권리를 그대로 이전받는데 두 가지가 있다. 포괄승계와 특정승계가 있다. 특정승계는 매매 등을 통해서 개개의 권리를 콕콕 집어서 승계받는 거고요. 포괄승계는 상속, 통한 권리 취득, 돌아가신 분의 권리를 일괄해서 넘겨받죠. 두 번째 포괄유증이라고, 유증은 유언에 의한 증여를 말하는데 포괄이란 건 유언서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전 재산을 을에게, 이런 게 포괄유증이에요. 상속하고 결과가 똑같아집니다. 그리고 또 포괄승계다 이렇게. 회사 합병, A 회사와 B 회사가 합병하여 C 회사를 만들면 A, B 회사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C 회사에 그대로 승계. 포괄승계죠.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 포괄승계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상속, 포괄유증, 회사 합병. 요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권리의 변경이 중요한데, 그 중에 이제 주체 변경은 별거 아니에요. 권리가 이전됨으로써, 즉 이전적 승계됨으로써 권리의 주체가 바뀌었다. 이게 주체 변경입니다. 그 주체 변경 말고 이제 내용의 변경과 또는 내용상 변경과 작용의 변경 또는 작용상 변경 두 가지가. 이 작용상 변경은 이제 효력의 변경을 말하는데요. 이 내용상 변경에 권리의 수량이 변경되는 양적 변경과 성질이 변경되는 질적 변경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양적 변경은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건물 증축. 이 건물 증축은 나중에 소유권을 가면 첨부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 첨부의 일종입니다. 첨부 일종. 그래서 건물을 증축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 5층짜리 건물이 7층짜리 건물로 바뀌었다. 그럼 소유권이 커졌죠. 5층 건물 소유권이 7층 건물 소유권. 이런 것들을 양적 변경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안 나와. 질적 변경 두 가지만 기억합니다. 을이 갑으로서 A 자동차를 샀는데 그래서 을은 갑에게 A 자동차를 넘겨라 라는 권리가 있어. 특정물 인도 청권이라. 그런데 갑이 A 자동차를 넘겨주기 전에 A 자동차가 사고 나서 폐차가 됨으로써 못 넘겨주게 됐어. 따로 손해를 배상해야 돼. 그러면 을은 A 자동차를 넘기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바뀌어요. 권리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죠. 이런 게 질적 변경의 첫 번째 예가 됩니다. 또 하나는 나중에 저당권 가서 할 건데 갑수요 나대지를 담보로 을이 돈을 빌려주고 이 나대지의 은행이 저당권을 갖고 있다. 나중에 갑이 돈을 갚지 않으면 을은 저당권에 기초하여 땅을 경매로 가지고 채권을 회수한다. 그런데 그 전에 땅이 수용이 되어버렸다. 그럼 을은 더 이상 이 땅으로부터는 채권을 회수할 수가 없고 요 갑이 받게 되는 보상금에서 채권을 회수하게 됩니다. 요런 걸 물상대위라고 해요. 나중에 저당권 가서 합니다. 요런 물상대위가 있게 되면 을의 저당권이라는 권리의 객체가 땅에서 보상금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권리의 객체가 바뀌는 것도 내용의 변경 중 질적 변경이 있습니다. 질적 변경은 두 가지. 권리 자체가 바뀌는 것과 객체가 바뀌는 것. 반면에 작용의 변경도 얘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우리 말씀드렸죠. 임차권이란 건 채권에 불과하고 채권은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게는 주장을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런 걸 대항력이라고 하는데 임차권 등은 대항력이 없다 그랬죠. 다만 부동산 임차권이 등기되거나 주택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거나 그럼 대항력이 생긴단 말이죠. 이렇게 대항력이 없던 채권이 대항력이 생기는 경우 또 하나 갑소유 101호에 1번 저당권자 을이 있고 2번 저당권자 병이 있는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돈을 갚으면 1번 저당권이 소멸하면서 2번 저당권의 순위가 승진한
2번 저당권이 1번 저당권으로 바뀌면 경매대가로부터 우선 변제받는 힘이 세져. 이런 것들을 뭘 한다? 작용의 변경, 효력의 변경을 한다. 질적 변경 얘 두 개와 작용의 변경 얘 두 개를 꼭 기억하자. 밑에 나오죠? 2번의 양가로에 동그라미 1번 질적 변경, 다음 페이지 작용의 변경 얘 두 개 꼭 기억하자. 소멸은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이 있는데 상대적 소멸은 권리의 주체가 바뀜으로써 구권리자의 권리가 소멸하는 그런 걸 상대적 소멸을 하죠. 그래서 권리가 이전적으로 승계됨으로써 주체가 변경이 되고 구권리자는 권리가 상대적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의 현상을 누구의 입장에서 바라본 거냐 이 문제. 이전적 승계, 주체 변경, 상대적 소멸. 한 세트. 반면에 절대적 소멸은 권리 자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건물을 철거 하거나 댐 건설로 땅이 물에 잠겨버리거나 토지의 포락이라고 합니다. 막 이런 것들이 있게 되면 건물 소유권이라든가 토지 소유권이 완전히 사라지겠지. 그런 걸 절대적 소멸을 한다. 일단 그렇게 확인한 다음에 그게 권리 변동의 내용이죠. 그 다음에 타이틀이 권리 변동의 원인이라고 해서 법률 요건과 그걸 구성하는 법률 사실 여기 나오죠. 밑에 양가로 1번이 있고 오른쪽에 양가로 2번 이렇게. 여기 이제 설명 드린 것들이에요. 그리고 그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법률 사실이 밑에 박스에 나와 있는데 다 필요 없습니다. 한 장을 넘기면 동그라미 이 기억의 의사표시와 니은의 준법률행 이 두 가지만 일단 구별하시면 돼요. 의사표시는 법률행의 필수 구성 요소라고 그랬어요. 근데 법률행에는 당사자가 원한 대로 결과가 생긴다고 그랬어요. 그건 의사표시도 마찬가지죠. 의사표시한 대로 법률 효과가 생깁니다. 반면에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을 구성하는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준법률행위는 당사자 의사와는 무관하게 법률 규정에 의한 법률 효과가 생기는 이런 차이가 있더라. 그래서 의사표시와 준법률행위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일단 생각하시고 법률 효과 발생 면에서 그 다음에 의사표시고 표에 보면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라는 게 있죠. 거기 의사의 통지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최고라는 놈이 하나 있습니다. 이 최고는 민법상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리자에게 권리 행사 여부를 물어보는 최고가 있어요. 너 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최고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권리자가 의무자에게 의무를 이행하라고 독촉하는 의미의 최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최고가 있는데 물어보는 최고든 독촉하는 최고든 의사의 통치. 의사의 통치가 뭐예요? 몰라도 돼. 외워. 반면에 그 관념의 통지에 보면 통지 승인이 있습니다. 동창회 총무가 동창 회원들에게 몇 날 몇 시 어디서 동창회가 열린다라고 알리는 거 이런 게 통지야. 통지를 받은 동창 회원 중에 한 사람이 총무에게 연락해서 알았다. 이게 승인이야. 통지 또는 승인. 관념의 통지를. 요 두 가지는 꼭 구별하셔야 되는데 이유가 우리 기출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나오죠. 다음 준법률 행위 중 성질이 다른 하나는 네 개가 통지 승인이고 하나가 최고. 그럼 최고 고르는 거야. 그것 때문에 무엇이라는 거야. 그것 때문에.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래서 꼭 그거 따로 좀 기억해 달라. 오른쪽 예제에 보면 3번에 통지라고 돼 있죠. 관념의 통지지. 5번에 최고라고 돼 있죠. 의사의 통지지. 동그라미로 저당권 설정이라고 돼 있지. 설정적 승계지. 이런 식으로 나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거 권리 변동과 법률 사실에서는 지금 체크해드린 거 딱 그것만 외우자 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세요. 아니면 기도하면 돼. 나오지 말아라. 기도 열심히 하면 또 안 나오죠. 잘 안 나와요 요새는. 잘 안 나오니까 고정. 그리고 거기 기출 보면 28회 때 나왔잖아요. 이렇게 한번 나오면 한 5, 6년 안 나와. 올해까지도 안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딱 그렇게 체크해드린 것만 확인하고 33페이지로 갑니다. 자, 이제 법률 행위를 보면 돼요. 다 잊어버리고. 법률 행위는 계약 같은 걸 말한다 그랬죠. 자, 법률 행위 하게 되면 머릿속으로요. 이 그림이 딱 떠오르면 되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라는 구성요소를 필수 구성요소로 하는 법률행위. 인간의 행위 중에서 의사표시를 필수 구성요소로 하는 인간의 행위. 이걸 법률행위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인간의 행위 중에서는 의사표시가 없는 인간의 행위도 되게 많아요. 불법행위, 사실행위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의사표시가 없어. 따라서 법률행위라고 부르지 않고 따로 불러요. 뭐 불법행위라든가 사실행위라든가 저기저 준법률행위라든가 이런 식으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구성 요소로 합니다. 다만 법률행위가 의사표시와 동일한 개념은 아니죠. 법률행위는 우리가 찐빵 생각하시면 되고 또 안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고는 또 일본말이라고 저보고 이제 안고라 그러면 토착액으로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토착액으로 하고도 말도 앙금으로 바꿀까? 앙금이라면 뭐 앙금이 남는다라 갖고 또 약간 부정적이네. 팥자를 붙일까? 팥앙금? 이렇게 관계를 생각하시면 돼요. 안고 없는 찐빵 없다. 그러니까 의사표시 없는 법률 행위는 있을 수 없다. 기출됐죠. 의사표시 없는 법률 행위는 있을 수 없다. 안과 찐빵이 같은 개념은 아니다. 의사표시와 법률 행위가 동일한 개념은 아니다. 두 개 이상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문제가 생겼다. 이것도 문제가 생긴다. 의사표시가 비정상적이라면 법률 행위도 당연히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것들이 법률행위 뜻이 되고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류를 몇 가지 봐야 되는데요. 법률행위 종류. 일단 33페이지에 보면 법률행위 뜻이 있고요. 양가로 2번,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동그라미 3. 양가로 2에 동그라미 1, 2, 3. 읽어주시고 넘기면 준법률행위와의 구별이라고 해서 양가로 3에 동그라미 1.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종류가 몇 개 나오는데요. 첫째 분류가 법률행위의 필수 구성 요소인 의사표시가 몇 개냐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 나오는데 합동행위는 몰라도 됩니다. 단독행위, 의사표시가 꼴랑 한 개. 그래서 단독행위는 일방적 행위라고 부릅니다. 일방적 행위. 상대방이 동일한 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 각과 을이 계약을 해서 을이 취소를 한다. 일방적 취소 이렇게 되죠.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갑과 을이 사귀고 있는데요. 갑이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해. 이런 게 단독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때 단독행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두 가지가 있는데 단독행위는 주로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고요. 이건 앞으로 자주 만나게 됩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세 가지를 암기합니다.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 포기. 그 표 안에 들어있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동산 소유권 포기, 유죄포. 이런 거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기억하시고요. 좀 전에 단독행위는 특히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경우 상대방이 동일한 승낙을 안 받는다 그랬죠. 일방적인 거라 그랬죠. 따라서 상대방에게 미치는 데미지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단독행위 함부로 못합니다. 오른쪽 3번의 기억의 네 번째 줄 법률에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만 이렇게 되죠. 기억, 단독행위는 일방적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 하나요. 이걸 단독행위 법정주의 이렇게 부릅니다. 단독행위 법정주의. 이 원칙. 니은, 이건 나중에 부관이라는 거 가서 볼 겁니다. 조건기한 붙일 수 없다. 원칙 두 가지. 단독행위 법정주의하고 조건기한 붙일 수 없다. 그거 기억하시죠. 계약은 동그라미 1번. 의정도 확인한 다음에 나중에 계약법 가서 징글징글하게 합니다. 3번의 합동행위는 학자에 따라서 합동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어요. 따라서 내기가 그렇게 뭐 만만치는 않습니다. 잘 안 나와요. 자, 혹시 나오게 되면 합동행위 얘만 하나 기억합니다. 사단법인 설립행위라고 주식회사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식회사 설립행위. 주식회사는 영리사단법인이라고 주주 여러 명이 모여서 회사 설립하죠. 그런 걸 합동행위라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채권행위, 처분행위가 있는데요.
갑과 을 사이에 1월 10일 날 갑소유 A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했고요. 1월 20일 날 등기를 넘겨주기로 했을 때 1월 10일 날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갑과 을은 채무가 생겨. 채무가. 즉 의무가 생겨. 갑은 소유권 넘겨줄 의무가 생기고 을은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겨. 이렇게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 나중에 이행을 해야 되는, 뭔가를 이행을 해야 되는 문제를 남기는 행위, 이거를 채권행위라고 하자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쉽게 생각하세요. 무슨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증여 계약, 이런 게 채권행위예요. 법률행위 중에서. 반면에 1월 20일 날 갑이 을에게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렇게 채권 행위를 통하여 발생한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종국적으로 권리가 변동이 되는 이런 행위를 처분행위라 하고, 그 처분행위 중에서 물건에 관한 권리를 처분하는 경우를 물권행위라 하자. 이렇게 물권행위라 하자. 반면에 갑이 을에게 물건에 관한 권리가 아니라 특허권을 넘겨주거나, 특허권 등록 명의를 넘겨주거나, 채권을 팔아가지고 채권을 을에게 건네줘. 예컨대 상품권을 내가 갖고 있어. 이게 채권입니다. 예? 무기명 채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상품권을 갖고 있다가 이 상품권을 팔아. 그리고 상품권을 돈 받고 넘겨줘. 그럼 채권이 넘어가지. 이렇게 물권 이외의 권리를 종국적으로 이전시키는 걸 준물권행위라 하자. 이렇게 돼요. 채권행위와 처분행위를 해요. 의무 부담행위, 의무 이행행위.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행위, 이건 이행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행위. 그리고 채권행위는 갑이 입장에서 1월 20일 날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약속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A 토지가 채권행위 당시에 반드시 갑 소유가 아니어도 돼요. 즉 갑에게 처분 권한이 없어도 채권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결국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채권행위는 유효라는 지문이 나옵니다. 반면에 처분행위는 권리를 종국적으로 넘겨주는 거죠. 당연히 처분 권한이 있어야지.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채권행위 유효,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처분행위 무효. 이렇게 있습니다. 양가로 1번의 채권행위 이행의 문제를 남긴다. 다음 페이지 처분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둘 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그리고 준물권행위 중에 세 번째 줄 채권양도라고 상품권 파는 거 생각하시면 상품권 파는 거. 쉽게. 그냥 다이렉트로 다음 중 처분행위를 골라라. 답이 채권양도 이렇게 나오네. 처분행위를 골라라. 뭐 이렇게. 의무 부담 행위가 아닌 것을 골라라 해서 답으로 채권양도가 답으로 나온 적도 있습니다. 딱 그 정도. 3번 요식 불요식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요식은 그 법률 행위가 성립하려면 일정한 방식이 필요한 거. 예컨대 혼인이 성립하려면 뭐 해야 되죠? 에? 결혼식? 아니지. 신고하죠. 반드시. 아무리 결혼식을 성대하게 차리고 주례 선생님 앞에서 성혼선언문을 낭독하고 네 그랬다 하더라도 신고하지 않는 이건 혼인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혼인이라는 게 성립하려면 반드시 신고가 필요해. 이렇게 뭔가 방식이 꼭 필요한 행위를 요식행위라고 불러요. 반면에 대부분의 법률행위는 방식이 필요 없죠. 불요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법률행위는 구두로 말로 해도 되고 서면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됩니다. 대부분 행위가 불요식입니다. 자, 4번에 출연 비출연이 있는데요. 출연 행위란 행위자의 재산이 감소하면서 동시에 상대방 재산이 증가하는 걸 출연 행위라고 합니다. 이 출연 행위가 유상 행위와 무상 행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출연 행위가 유상 행위와 무상 행위. 자, 유상. 양당사자가 서로 출연 행위하는 게 유상. 쉽게 말하면 주거니 받거니. 무상은 한쪽만 출연행위를 해. 주기만 할 뿐 받는 게 없어. 이게 무상. 갑과 을이 갑이 갖고 있던 A 토지 1억에 매매를 하고
갑이 A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고 을이 갑에게 대금 1억을 지급했다. 자, 갑이 을에게 A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면 갑은 토지 소유권 재산 감소, 을은 토지 소유권 재산 증가. 따라서 갑이 매매계약을 통해서 A 토지 소유권을 넘겨주는 건 갑의 출연행. 갑의 출연행. 을이 대금 1억 줬다. 을은 현금 재산 감소, 갑은 현금 재산 증가. 을이 매매계약을 통해서 갑에게 대금을 지급했다. 을의 출연행위. 결국 갑도 출연행위가 있고 을도 출연행위가 있으니까 이걸 뭐라 하자? 유상행위. 반면에 갑이 을에게 A 토지를 증여하고 소유권을 넘겨줬다. 갑의 토지 소유권 감소, 을의 토지 소유권 증가로 끝. 을이 갑에 주는 거 없죠. 한쪽만 출연행위가 있다. 이런 걸 무상행위. 출연행위 속에 유상과 무상이 있습니다. 이런 지문이 나온 적 있죠. 출연행위는 전부 유상행위다. X. 출연행위는 유상도 있고 무상도 있다.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거예요. 반면에 비출연행위는 첫째 재산 증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있어. 미성년자가 계약을 할 때는 부모 동의받아야 돼. 자, 부모가 동의했어. 이 동의도 법률행위야. 근데 부모가 동의했다 해서 그 동의 자체로 부모 재산이 증감하지는 않아. 이런 게 비출연행위. 또 하나가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물건을 쓰레기통에 버렸어. 법적으로는 동산 소유권 포기라고 말을 합니다. 법률행위예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자, 내가 어떤 물건을 쓰레기통에 버렸다. 나 재산 감소했죠. 그러나 누군가의 재산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도 비출연행위 이렇게 됩니다. 비출연행위 두 가지가 있다. 요 정도 법률행위의 종류를 확인하자. 주로 물어보는 게 오른쪽처럼 단독행위냐 아니냐 구별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나오게 됩니다. 오른쪽 예제 보면. 자, 오른쪽에 보면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이라고 되어 있죠. 예. 답으로 나오는 게 세 개가 있어. 합의 해제, 합의 해지, 매매 예약. 다 답으로 나왔었죠. 단독행위가 아닌 것, 아닌 것. 합의 해제, 합의 해지, 매매 예약. 네, 세 개. 이게 답으로 나오죠.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일단 떡밥을 쫙 몇 가지 확인한 다음에 이제 중요한 법률행위 요건 보면 돼요. 여기부터가 진짜 우리 시험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요. 계약을 하게 되면 당사자가 원한 대로 권리가 변동이 된다 그랬는데 그러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의 문제고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성립요건과 유효요건 또는 효력요건. 성립요건은 간단해요. 계약을 했냐 안 했느냐의 판단 도구고요. 당사자가 계약을 했네 안 했네. 효력요건은 그 계약이 유효네 무효네 이 판단 도구예요. 구별하는 이유가 있죠. 성립요건이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걸 요건 흠결이라고 하는데요. 법률행위가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건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계약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반면에 유효요건을 못 갖췄다는 건 계약은 했지만 그 계약이 무효다라는 뜻이에요. 무효라는 건 권리 의무가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이런 뜻이에요. 또는 우리 민법은 취소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이렇게 성립요건과 유효요건을 구별하는 이유, 그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의 결과, 성립요건을 못 갖추면 불성립 부존재,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 또는 취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구별합니다. 그 다음에 이 요건에 각각 어떤 게 있을까? 두 가지가 있죠.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요건이 있어요. 이걸 일반적 요건이라고 합니다. 어떤 특정한 법률행위에 필요한 요건이 있어요. 특별 요건이라고 해요. 일반적 성립요건, 특별 성립요건, 일반적 유효요건, 특별 유효요건 이렇게. 여기서 일반적 성립요건은 세 개. 어떤 법률행위든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필요해요. 어떤 법률행위든지. 법률행위는 당사자가 필요하고 목적이 필요하고 의사표시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특별 성립요건, 아까 본 게 있죠. 혼인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신고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계약법을 가서 요물계약의 요물성이라고,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면 계약금을 수수해야 계약금 계약이 성립해요. 이런 것들이 특별 성립요건이 됩니다. 그 계약법 가서 볼 거예요. 자, 중요한 게 유효요건입니다. 일반적 유효요건 중에 첫 번째, 당사자는 계약 당시 능력이란 게 있어야 되고, 능력은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세 가지를 의미하는데, 우리 시험법이 아니니까 간단하게 의사 능력이 없는 자, 의사 무능력자 이렇게 불러요. 만취한 자, 만취한 자. 그 만취한 자가 계약을 하면 무효.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자, 미성년자. 부모 동의받아야 돼. 동의받지 않으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 행위는 무효, 미성년자와 같은 제한 능력자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이게 경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가? 있다. 만취한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계약을 했다. 그러면 만취했으니까 무효이기도 하고,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안 받았으니 취소할 수도 있죠. 이걸 무효와 취소의 경합,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이렇게 부르고, 우리 대법원은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의 행위가 무효에도 해당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다. 딱 그 정도 확인하시면 돼요. 그 다음부터 중요하죠. 범죄의 목적은 확정이 되어 있고 실현이 가능하고 적법하고 사회 질서를 지켜야 돼. 여기서 두세 문제가 나와요.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의사표시는 의사고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라는 게 없어야 됩니다. 하자는 사기를 당해서 계약을 했거나 협박을 당하여 계약하는 걸 말합니다. 이게 없어야 돼. 여기서 두세 문제. 이게 일반적 유효요건이에요. 모든 법률 행위가 갖춰야 될 유효요건. 반면에 이제 특별 유효요건이라고 세 번째로 민법 총칙에 대리라는 게 나와요. 대리 행위가 유효하려면 대리권이 존재해. 대리권.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허가를 받아야 유효가 되고요. 부관부 행위라고요. 조건이 붙어있는 행위, 기한이 붙어있는 행위. 그 중에서 정지 조건이 붙어있는 행위, 정조건이 성취가 되어야 유효가 되고, 시기가 붙어있는 행위, 시기가 도래해야 유효가 됩니다. 요렇게 유효 요건 중에서 일반적 유효 요건 2개, 특별 유효 요건 3개. 요게 우리 시험법이에요. 두세 문제, 한두 문제, 한 문제. 그래서 토탈 10문제가 여기서 나옵니다. 토탈 10문제. 가끔 미친 개또라이가 들어가면요, 특정형에서 막 작년에 여기서 한 문제, 여기서 4문제를 내버렸죠. 뭔가 의사표시 한 맺힌 놈이 들어가고 출제를 했는지. 근데 보통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요거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38페이지에 보면 성립요건에 일반적 성립요건, 특별 성립요건 있고요. 그 특별 성립요건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요물계약에 있어서 물건의 인도라고 돼 있죠. 요거 딱 체크해놨다가 계약법 가서 볼 겁니다. 이번에 효력발생요건에 일반적 효력발생요건이 있고요. 보충해 보면 의사능력이 있죠. 네? 오른쪽 맨 위에 동그라미 2번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3번 행위능력은 그 밑에 3줄만 딱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 효력 요건이 있죠. 앞으로 볼 거예요. 하나 암기합니다. 밑에 판례. 농지법상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갖춰야 되는데, 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 농지 매매의 유효 요건이냐? 아니다. 따라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갖추지 않은 채 농지를 매매했다 하더라도 그 농지 매매는 무효가 아니다. 수차례 출제됐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꼭 기억해라. 그리고 나서 40페이지 보는 거예요. 뭐부터 보면 된다? 목적 요건. 법률 행위가 유효하려면 그 법률의 목적이
확정성, 가능성, 적법성, 사회적 타당성 네 가지를 갖춰야 한다. 자, 이때 목적을 내용이라고도 합니다. 법에서는. 이 뭐냐? 원하는 거, 원하는 거. 의사. 내가 원하는 거. 아까 봤던 민법 3단 구조 중에서 법률 효과. 권리 변동. 다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을이 값하고 계약을 한다. 을이 원하는 거. 예를 들어 A 토지 매매 계약을 한다. 을이 원하는 거. A 토지 소유권. 예? 그게 목적. 그 목적이 확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 여기서 확정의 의미는 두 가지. 확정되어 있거나 나중에 확정할 수 있거나 아파트 분양 계약을 하면서 계약 당시 동호수를 확정하거나 동호수를 지정 확정해서 계약을 하거나 나중에 추첨을 통해서 확정하거나 확정성은 둘 중에 하나.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거나. 그럼 뒤집어. 계약 당시 확정되어 있지도 않고 나중에 확정할 수도 없다. 그러면 무효. 이렇게 되겠죠. 확정성은 둘 중에 하나. 두 번째로 실현 가능. 언제? 행위 당시, 계약 당시.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현재 계약 당시 실현 가능. 따라서 행위 당시 불가능하면 무효가 돼. 행위 당시 불가능한 걸 원시적 불능이라고 해요. 반대로 행위 이후 불가능해진 걸 후발적 불능이라고 합니다. 갑과 을이 1월 10일 날 갑이 갖고 있었던 건물을 매매를 했는데 계약을 했어요. 했는데 그 건물이 이미 1월 9일 날 멸실이 되어버렸더라. 1월 9일 날 멸실이 됐으니까 1월 10일 날 계약 당시 을은 A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불가능해. 이런 계약 당시 불가능을 원시적 불능이란다. 원시적 불능인 계약은 무효다 이렇게 되죠. 무효다. 다만 계약법을 가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는 손해배상 책임이 하나 나옵니다. 다시 한번 원시적 불능은 무효가 되고 무효가 되면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는 계약법상 손해배상 책임이 하나 나온다. 계약법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때 볼 거고요. 후발적 불능. 1월 10일 날 건물 매매 계약을 했는데 1월 15일 날 멸실됐다. 계약 당시에는 을은 A 건물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었는데 그 후에 불가능해졌다. 계약은 유효. 꼭 기억하시고. 계약 당시 가능했기 때문에 계약은 유효. 다만 이제 이것도 계약법에 가면요. 채무 불이행 책임과 위험 부담이라는 게 나옵니다. 계약이 유효하다는 건 둘 다 채무가 생기죠. 갑은 건물 소유권 이전 채무, 을은 대금 지급 채무. 그런데 그 중에 갑의 채무가 불가능해졌어. 그죠? 그럼 갑의 채무 소멸했지? 을의 채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요. 이걸 처리하는 방법이 채무 불이행 책임과 위험 부담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계약법 가서 다 볼 거예요. 오늘은 원시적 불능은 무효가 되면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고 채무 불이행 책임이나 위험 부담이 이렇게. 그리고 하나 좀 조심하실 게 요 원시적 불능 중에서 원시적 일부 불능이에요. 일부 불능이에요. 일부 불능. 건물을 샀고 그 옆에 창고까지 샀는데 창고가 멸실. 건물과 부속 창고를 일괄 매매했는데 창고는 이미 멸실. 그러면 원시적 일부 불능이죠. 이렇게 원시적 일부 불능일 때는 나중에 저기 무효 취소 가서 봅니다. 137조에서 원칙이 전부 불능, 전부 무효가 돼요. 원시적 일부 불능은 원칙적으로 원시적 전부 불능, 전부 무효이기 때문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적용돼. 되겠지. 그런데 이 원시적 일부 불능이 수량을 지정한 매매에서 수량이 부족한 경우, 수량 지정 매매라는 건 그 수량이나 면적이 가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매매, 이게 수량 지정 매매예요. 대표적인 게 아파트 매매. 아파트 평수, 가격을 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죠. 동일한 조건이라면 평수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잖아. 이런 게 수량 지정 매매야. 자, 내가 50평, 공부상 50평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50평 값을 주고 샀는데 생각보다 좁아. 측량을 했더니 40평밖에 안 돼. 그럼 나는 10평 값을 더 준 거죠. 그런데 요 경우 원시적으로 일부가 부족했던 거죠. 계약 당시 10평을 넘겨줄 수가 없었던 원시적 일부 불능이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전부 불능으로 처리하여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적용할 수 있는가에 문제가 생긴단 말이지. 그런데 요 놈은 매매 가면 계약 전체는 유효로 하고 담보 책임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무슨 책임? 따라서 여기다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네? 요거는 담보 책임이라는 게 따로 있다면 따로. 따라서 여기에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적용할 이유가 없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원시적 불능, 후발적 불능 구별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어느 정도 불가능해야 무효가 되는가 3단계가 있다. 절대적이고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갑이 이미 죽은 반려견을 들고 수의사 선생님한테 가서 살려내면 1억을 주기로. 절대로 불가능하죠. 이미 죽은 반려견 살려낼 수가 없죠. 이런 걸 절대적 불능, 물리적 불능이라고 하고요. 반면에 한강에 빠뜨린 반지를 찾기로 하는 계약, 상식적 불능, 이걸 사회통념 불능이라고 해요. 상식적 불능. 절대적, 물리적 불가능하진 않지만 상식적 불능. 이걸 사회통념 불능이라고 그래요. 마지막이 주관적 불능이라고. 주관적 불능. 남들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나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오늘도 혹시 있으실까 모르겠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 정도는 민법 강의 듣고 환불하죠. 무슨 생각으로?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고. 나머지 분들은 버티고 앉아. 그래서 나머지 분들은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나만 안 돼. 이게 주관적 불능. 그 중에서 여기까지만 무효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능 불가능의 기준은 사회통념이고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고 이렇게 돼요. 주관적 불능은 불능이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불능의 정도와 관련된 거예요. 확정하고 가능은 요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확정하고 가능은. 요 세 번째부터가 중요하죠. 목적이 확정돼 있고 실현이 가능하더라도 적법해야 돼. 적법. 적법이란 건 목적이 법을 위반하면 안 돼. 이거 법을 위반하면 돼. 근데 그 법이 두 개가 있어. 강행규정, 강행법규와 임의규정, 임의법규. 강행규정, 강행법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야. 따라서 위반하면 무효야. 반면에 임의규정은 사회 질서와는 아무 관계가 없어서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야.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적법성에서 말하는 법이란 모든 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강행법규만을 말한다. 일단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임의규정의 예를 하나 기억하자. 임차인은 제주도 렌터카를 빌린 사람은 자기가 그 목적물에 필요비, 유익비 등을 지출한 경우 이걸 임대인에게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이걸 포기하는 특약을 했다. 임차인은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위반했다. 하지만 유효다. 대표적인 임의규정이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 규정입니다. 여기 하나 있고.
두 번째가 강행 규정을 우리 대법원은 또다시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을 하는데, 효력 규정을 위반하면 그냥 이건 무효다. 그래서 대부분의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입니다. 그런데 그 강행 규정 중에 위반을 하더라도 유효하고 대신 처벌이 되는 규정들이에요. 유효하되 처벌이 돼. 처벌이 되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야. 하지만 유효해. 왜? 세금 뜯어내려고. 세금. 그래서 세금 추징과 같은 국가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한 처벌 규정들, 이런 것들이 단속 규정이고, 위반하더라도 무효가 아니게 됩니다. 세 가지 단속 규정을 암기합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미등기 전매 금지 규정. 땅이 갑에서 을에게 팔렸고 을이 병에게 되팔았다. 매매 전매 이렇게 되죠. 등기는 당연히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 왜? 을은 자기 이름으로 등기하면서 취등록세 내고 넘겨주고 양도세를 내야 된다. 그런데 을이 세금을 떼먹으려고 지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은 채 자신의 등기를 생략한 채 갑에서 병으로 막바로 등기를 넘겨준다. 이런 걸 중간 생략 등기를 한다. 걸렸다. 처벌된다. 하지만 세금을 뜯어내야 되니까 이 행위 자체는 무효가 아니다. 그래서 단속 규정 이런 게 나오게 돼.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제외한 다른 곳에서 미등기 전매 행위 및 중간 생략 등기는 유효. 아파트 분양권 일정 기간 전매 제한 규정이 있다. 그걸 위반해서 전매했다. 처벌되지만 행위 자체는 유효하다. 단속 규정이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인중개사를 하실 때 그 중개를 의뢰한 사람과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있지요? 이것도 단속 규정이다. 따라서 이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을 위반하여 직접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공인중개사법상 벌칙 따위가 적용되는 것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단속 규정 3개 암기죠. 임의 규정 하나 암기, 단속 규정 3개 암기. 세 번째로 이렇게 강행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 절대적 무효가 됩니다. 자, 절대적 무효가 뭔지 나중에 가서 볼 거예요. 절대적으로 무효인 행위는 138조 무효행위를 다른 유효한 행위로 바꿔주는 무효행위 전환이라는 게 나옵니다. 나중에 뒤에 가면 이런 거 안 됩니다. 무효행위를 나중에 동의하는 무효행위 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도 안 됩니다. 강행규정 위반 행위는 전환, 추인 따위 인정 안 됩니다. 두 번째가 강행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있어요. 이 위반한 사람이 스스로 나의 행위는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다 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강행규정을 위반한 사람이 나중에 나의 행위는 강행규정 위반해서 무효다 라고 얼마든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법에 보면요, 증권회사나 투자신탁회사는 투자를 받는 사람으로부터 투자계약을 할 때 부당하게 투자를 권유하는 걸 금지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당하게 투자를 권유한다는 건 두 가지야. 하나는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살살 꼬시거나 손실을 보전해 주겠다고 살살 꼬시거나, 이게 부당 투자 권유 행위야. 이걸 금지하고 있어. 그런데 그걸 위반해서 수익 보장 약정을 체결했어. 당연히 강행규정 위반 무효죠. 그런데 당사자는 이게 무효인지를 몰라. 그러니까 투자자는 나중에 수익이 안 나면 당연히 증권회사 와가지고 네가 수익을 보장해 주기로 했으니 수익을 보장해 달라 청구하겠지. 이때 증권회사가 말을 바꿔. 미안하구나. 내가 너한테 약속했던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강행규정 위반해서 무효구나. 따라서 나는 수익을 보장해 줄 수가 없구나 라고 주장할 수 있다.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 스스로 자신의 행위가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또 나옵니다. 세 번째가 이것도 이제 나중에 대리 가서 볼 거예요. 강행규정을 위반한 거. 좀 전에 그 증권회사 직원이 수익보장약정을 했을 때 강행규정 위반 무효라 그랬죠. 근데 이게 표현대리라는 게 적용이 성립이 됐어요. 표현대리. 표현대리는 나중에 대리 가서 볼 건데요. 표현대리라는 게 있으면 유효야. 유효.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뭐라고요? 유효해. 그러면 증권회사 직원이 수익보장약정을 체결했는데 그게 강행규정 위반 무효인데 공교롭게도 그 행위가 표현대리가 성립을 했어. 강행규정 위반 무효인데. 이렇게 강행규정 위반 무효인 행위가 표현대리가 성립을 한 경우 표현대리를 적용해서 유효다! 라고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지. 강행규정 위반 무효는 그냥 무효야. 그냥 무효야. 그 행위가 표현대리가 성립을 했다 해서 이걸 적용해가지고 유효다! 라고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게 판례입니다. 나중에 각각 무효 가서 다시 한번 나옵니다. 무효에서 나오고 무권대리에서 나오니까 일단 간단하게 눈도장을 찍어달라. 요 정도가 적법성과 관련된 거다. 40페이지 목적의 확정성 세 줄 판례 실현 가능성의 의 두 번째 줄 사회통념. 사회통념. 이번에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의 개념이 있고 오른쪽 원시적 불능 무효 네 번째 줄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3번에 후발적 불능은 기억 무효가 아니라 유효 니은의 첫 번째 줄에 채무 불이행 두 번째 줄에 위헌부당 이렇게 되죠. 쭉 내려서 전부 불능 일부 불능이 있고요.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일부 불능이면 일부 무효법리에 따라 원칙적으로 전부 불능으로 이렇게 일단 기억해요. 그리고 아까 담보 책임이 따로 있다 그랬죠. 담보 책임. 음. 491페이지. (491페이지를) 가면 동그라미 3번에 수량 부족이라고 되어 있죠. 기억 A에 수량을 지정해서 매매했는데 수량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죠. 이럴 때는 담보 책임으로 간다 그랬죠. 따라서 옆에 쓰세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X. 그 옆에다가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X.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X. 같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41페이지 돌아와서 목적의 적법성이 있고 1번의 의의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강행법규가 있고 강행법규는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뉜다고 되어 있는데 효력규정은 볼 필요 없고 오른쪽 단속규정. 동그라미 2번. 첫 번째 줄 끝에 미등기 전매 행위와 전매 제한 규정 같은 것들. 하나 더 추가 그 밑에 판례 직접 거래 금지하는 규정이거든. 단속 규정이거든. 판례. 일단 요 정도 확인하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강행 규정을 위반했을 때의 그 결과 요거 따로 기억해달라. 세 가지. 나중에 뒤에 다 나오지만 한꺼번에 모아서 강행규정 위반 효과까지 머릿속에 넣어달라. 됐죠? 일단 목적 요건 4가지 중에서 확정성 가능성은 간단하고요. 적법성은 몇 가지 암기만 하시면 돼요. 제일 중요한 게 사회적 타당성입니다. 사회적 타당성은 잠시 쉬었다가 보겠습니다.